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9장 화재 경보와 메시 통지 시스템입니다. 8장은 수업에 안 할 거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9장 부분부터는 별도로 만들어진 PPT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은 중요한 생명 안전 시스템으로 모든 건물에 설치한다. 화재 경보 시스템은 생명의 부상과 손실을 줄여주며 화재로 인한 손상, 스모크, 그 다음에 열원과 같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이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인명도 인명이고 재산 피해도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피해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빌딩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화재에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건물에서 다루는 화재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열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옆으로 번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여러분들이 상주를 하다 보면 화재 경보기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는 화재 경보기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연기나 열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감지를 하고 나서의 대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면 화재 경보라고 하는 거를 울려야 되는데, 그 화재 경보가 울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화재 경보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IP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 IP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IP라고 하는 프로토콜 통신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화재 경보 시스템은 IP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내에 다른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야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시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과 통합이 되어서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화재 경보 시스템은 다른 빌딩 자동화 및 보안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고, 사람들은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으로 존재를 이미 하고 있고요. 작동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시스템들과의 연동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있느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화재 경보 시스템의 사항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HVAC 시스템의 댐퍼나 팬을 통해서 연기, 열, 화재를 전달하지 않도록 시그널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가 HVAC 시스템을 통해서 공기조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유해 가스나 이런 것들이 덕트를 통해서 다른 옆에 공간으로 번지는 게 쉽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HVAC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화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탈 것이 필요하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재가 날 수 있는 조건을 차단시켜 주게 되면 화재를 진압하는데 효과적이겠죠. 그 중에 HVAC이라고 하는 게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의 나쁜 공기를 계속해서 뽑아 올리고 있는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작동이 멈춰야, 화재가 나고 있을 때 신선한 공기가 계속 공급되면 산소가 공급이 돼서 불이 더 많이 활발하게 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HVAC이랑 아무래도 연동이 돼 있어서 화재가 감지됨과 동시에 HVAC이 차단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HVAC만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이런 것들이 차단이 돼야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접근 통제 시스템을 사용해서 문을 열거나 보안문을 언락하거나 외부 문을 개방함으로써 건물 탈출을 위한 경로를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사방의 문이 다 열려버리면 사람들이 모르고 불이 난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피해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쪽으로의 동선을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느 곳에 어느 층에 어떤 실에 화재가 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피난 동선 같은 경우에도 아무 곳이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화재가 난 곳과 멀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선을 제한해 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피난할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고 닫는 장치가 중앙통제실에서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접근 통제 시스템은 밀폐된 내부의 화재나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앞에 HVAC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창문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열리면 안 되겠죠. 화재가 나는데 창문이 열리면 창문을 통해서 열이 외부로 방출이 되는데, 이 방출된 열이 아무래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창문을 열어버리면 이 뜨거운 열기가 창문을 타고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4층에 창문이 만약에 열려 있다 그러면 3층에서 4층으로 화재가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3층 창문도 될 수 있으면 닫혀야 되고요. 4층도 닫혀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로, 밖으로, 외벽이죠. 외장재나 이런 데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건물 외부로 인해서 화재가 위로 올라가는 경로를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면, 화재 경보 시스템에 비상 전력을 공급하고 탈출 사인, 탈출 경로에 조명 등을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되면 전원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낮 시간에는 괜찮지만 밤에, 야간에는 불이 꺼지게 되면 피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는 비상 전력이 공급이 돼서 피난 표시등, 그죠? 탈출로 비상구를 가르쳐주는 이런 장치들에만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 장치와 같은 엘리베이터 정지 같은 비상 상황 시에 셧다운해야 할 작업을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돌 효과라고 해서 뜨거운 공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그 샤프트를 타고 위로 상승하기가 매우 좀 쉬워요. 그래서 그 공간도 될 수 있으면 차단시켜야 되고요. 비상시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위험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 요소와 통신하고 제어하며 소방서 또는 비상 서비스 기관 등 외부 기관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화재 경보 시스템 구성 요소와 네트워크 케이블 인프라스트럭처와 커뮤니케이션으로 프로토콜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시스템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빌딩 시스템들과 연동이 돼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고, 그게 지금은 I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9.2의 화재 경보 제어 패널입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의 핵심은 화재 제어 패널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패널을 우리는 FACP라고 부릅니다. 이 FACP는 시스템 통합을 모니터링 하고요, 시스템을 검출하고 제거하고 공지를 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이런 운영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동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넘어가 보면 FACP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시스템 검출기 장치로부터 수집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른 빌딩 자동화, 보안, 생명 안전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경고와 동작이 필요한 경우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작동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보면 캠퍼스와 같은 건물에서는 단일 건물 등의 규모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은 단일 중앙 제어 장치를 가지거나 네트워크로 연결 분산된 제어 장치를 가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규모가 좀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중앙 제어 장치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건물이 너무 클 경우에, 그럴 때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143페이지 첫 번째 보면 장치의 FACP 연결 기능은 장치 주소 지정 가능 또는 장치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장치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특정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감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화재가 몇 층에 어느 몇 번 건물 몇 번 방에 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빨리 해야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피난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그쪽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차단하거나 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비상전원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밑에 제어 패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 AC 전원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패널 동작을 위한 전력 제공을 위한 배터리를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연결돼 있으면 물론 간단하긴 한데, 화재가 나면 이 전기 공급이 차단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상 발전기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상 전력망이 공급되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작동해야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피난구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비상구를 가르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등이 화재가 남과 동시에 다른 게 불이 다 꺼지더라도 여기는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는 별도로 배터리를 내장해서 화재가 나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자체 전력 배터리를 이용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의미고, 여기에서 제어 패널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2.1의 신호 표시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신호 표시라고 하는 거는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디에 났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신호 표시기에 필요한 기능은 시각적, 음성적 지시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CPU가 있는 개인 PC를 포함해서 경보 위치와 빌딩의 각 층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화재 검출입니다. 화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나 열, 빛 이런 것들로 감지를 하고 있고요. 화재 경보 시스템의 검출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천장이나 덕트, 그 다음에 기계 및 전기실 같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검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는데, 뭐 첫 번째 거 보면은 풀스테이션에서 사람이 화재를 알 수 있도록 화재 경보기를 당긴다. 두 번째, 온도 검출기, 온도 증가와 화재로 인한 고온을 감지한다. 연기 검출기에서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재와 작은 입자, 증기를 검출한다.
불꽃 검출기에서는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빛을 검출한다. 스프링클러는 수류 센서, 그러니까 물을 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가스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카본 디옥사이드와 카본 모노사이드를 검출한다. 이건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하는 가스의 성분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 샘플링 화재 검출기가 있습니다. 검출기 중 가장 민감하게 화재를 검출하는 검출기고요. 교회나 클린룸, 병원, 박물관, 네트워크 장비실과 같은 곳에 사용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튜브를 공기 샘플링을 위해 사용하며 화재 발생 전 상황을 검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기 전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상태들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화재 진압 시스템. 화재 진압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해서 쭉 또 설명이 나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습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고요. 각종 스위치나 모니터링 되는 흐름 검출 장비 등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모니터링 되는 압력 스위치를 포함하고요. 세 번째, 화재 진압 시스템은 모니터링 및 감시 장비를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습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건식으로 되어 있는 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기 분말가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뿌리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뿌리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통지장치. 보면은 통지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알죠? 우리가 알려주는 거, 그죠? 알려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빌딩 거주자는 빌딩에서 대피하기 위해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화재 통지라고 하는 거는 오디오 또는 시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재 경보 장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벨, 차인벨, 호각, 스피커, 다른 장치와 연결된 전멸 등을 포함한 섬광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난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재를 검출하는 기능과 통지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화재가 났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통지 장치입니다. 지금 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발생했으니까 어디로 대피하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 빌딩이 아닌 일반 빌딩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화재 검출과 통지 장치가 기본 시스템으로 한 세트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이 화재 검출과 통지 장치의 중간중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신호표시 패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재 경보 제어 패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는 시각장치나 오디오 장치를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통지장치에서 이거 외 IP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 문자를 받듯이 사람들한테 이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재난 문자를 보내주면 되겠죠. 지금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대피해라 라고 바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런 장치들까지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만 단독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H백이나 그 다음에 문의 개폐 이런 것들을 센서랑 연동을 시켜놔서 우리가 화재가 났거나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피난을 유도하고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기능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3 모니터링 보면 위에 있는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로컬 모니터링, 그 다음에 리모트 모니터링,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슈퍼바이즈 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컬 모니터링 먼저 보면 문제 발생 시 로컬 알람이 해당 지역에 경고된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재난 문자를 발송해주는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바로 뿌려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제 발생 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컬 알람이 빌딩 또는 캠퍼스 직원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어서 처리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넘어가 보면 슈퍼바이즈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문제 발생 시 로컬 알람이 현장의 화재 경보 시스템을 기록, 감시, 관리하는 업체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어 처리되는 방식,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굳이 이거를 다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로컬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서 해당 지역에 바로 경보를 보내는 것. 두 번째 리모트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빌딩이나 캠퍼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겠죠. 그 관리자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난 후에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퍼바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화재 경보 시스템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따로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정보를 보내서 모니터링 된 후에 처리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처리하는 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오차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1, 2초 상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달되는 경보가 울리는 정도는 거의 동일선상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느 주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4 커뮤니케이션과 IP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경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결국에는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이때 결국에는 IP라고 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화재 경보 통신은 전화선, 휴대전화, 로컬 채널, 그 다음에 원웨이 개인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주파수 연계 방식 등으로 퍼바이즈 스테이션을 호출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결국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유선 채널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전선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방식, 그리고 직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으로 뭔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고 하는 게 서로 왔다 갔다 공유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최근에는 이게 IP라고 하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화재 경보 시스템이 IP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구동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내가 지금 여기에 화재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다라고 보내면 그쪽에서 어떻게 대처해라, 어느 방향으로 피난을 해라 라고 하는 정보가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처리해서 지금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대원들이,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야 되죠. 그 소방대원들의 행동 지침, 이런 것들, 진입 방법, 화재 진압 방법, 뭐 이런 다양한 것들까지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4.1에 매스 통지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매스 통지 시스템은 화재나 비생 상황 시에 실시간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화재 경보 시스템은 화재 상황에 놓여 있는 빌딩 거주자의 경보를 주는 페이징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매스 통지 시스템은 빌딩뿐만 아니라 캠퍼스, 도시, 지역 등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 리스트라고 하는 정보가 있겠죠.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해당자에게 정보를 뿌려주는, 경보 메시지를 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스 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왜 부산에 있으면 부산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울산에 갔다. 그럼 울산에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가 옵니다. 그거는 핸드폰에 보면은 여러분들 통신사가 잡히죠. 이 통신사 기지국이 잡히는데, 이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기지국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GPS도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에 맞는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재난 문자를 발송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매스 통지 시스템의 기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IP 호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인증받은 사용자는 호출 그룹을 생성하고요. 사용자가 호출 그룹의 호출 엔드 장치를 선택하는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PC나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서 방송을 제어할 수 있고, 실시간 또는 녹음된 메시지를 방송 일정에 따라서 특정 그룹에 전달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호출 시스템은 IP 주소가 지정 가능한 스피커를 사용하고 PoE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맨 밑에 IP 호출 시스템은 IP 호출 시스템의 제조사들은 그 제품들을 접근 제어 시스템과 연계된 컨택트 클로저 디바이스와 통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도어의 개방, 개폐, 폐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우리가 도어의 컨택트 클로저는 호출 시스템과 통합되어서 개방 또는 개방 도어가 호출을 트리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설명했던 건데, 이것도 중앙 제어를 하는 데서 이거를 관리도 할 수 있지만, IP라고 하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 기능을 이용하면 화재가 났을 때 그 빌딩의 어느 특정 문이나 어떤 특정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IP를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 우리가 스마트 홈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원 공급 차단, 그 다음에 가스 밸브를 잠근다든지, 그 다음에 뭐 문을 열었다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반복하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H백을 설명하거나 뭐 개수기를 설명하거나 할 때도 한 번씩은 언급됐던 내용들이 또 한 번 반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마트 빌딩의 핵심은 아무래도 하나의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스마트 빌딩 시스템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단일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의 기능 플러스 별도의 다른 기능과 통합되었을 때의 장점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빠르게 구장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스마트 빌딩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